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미사일 정국이란 표현이 등장할 만큼 최근 남북 관계, 미사일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이어서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 군도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박철영 기자, 먼저 북한 미사일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북한은 지난 15일 낮 12시 반쯤 탄도미사일 2발을 잇따라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인데요. 터널을 빠져나와 멈춰선 열차 지붕이 열리더니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발사되고 주변은 화염과 연기로 휩싸입니다. 행동 순차에 따라 신속 기동 및 전개를 끝내고 받은 화력 임무에 따라 조선 동해상 800km 수역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네, 이번엔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군요. 북한은 이번 발사가 철도기동미사일연대 훈련 차원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올해 조직된 것으로 북한이 이 부대의 훈련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철도기동미사일 체계를 실전 도입한 것은 나라의 전쟁 억제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우위를 가진다. 철도기동 미사일 체계는 옛 소련이 개발해 운용하던 것과 유사한데요. 촘촘히 깔린 철도망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고 미사일을 탑재한 열차를 여객용으로 위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철도가 파괴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과 12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는데요. 순항미사일과 달리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입니다. 네, 발사 시점을 놓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우리 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발사 시험이 성공하기 2시간여 전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군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옵니다. 또 이날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했었는데 이에 맞춰 한반도 문제는 북한이 주도한다는 걸 과시하는 시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북한 반응이 바로 나왔죠. 네, 김여정 부부장이 바로 담화를 내는데요. 누구를 겨냥하고 어떤 시기를 선택해 도발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고 자위적인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전력 증강이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도 딴죽을 걸었는데요.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자들이나 함부로 쓰는 도발이라는 말을 따라 하는데 유감을 표한다, 실언을 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헐뜯는데 가세하면 남북관계는 파괴로 치달을 거라고 경고하면서 북한도 그걸 바라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난은 하면서도 수위는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님을 해명하는 차원으로도 읽히는데요. 남한의 국방 중기 계획이나 다를 바 없다. 자신들의 행동은 정당하고 북한의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비논리적인 태도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거친 언어로 대남 비난을 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표현 수위도 낮아졌습니다. 미사일 발사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고 박정천 비서가 지도했다는 점 또한 외교적 여지를 뒀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도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는데요. 판을 깨지는 않겠다,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지만 북한은 상황이 좀 다르겠어요. 그렇죠. 국경 폐쇄와 자연재해로 식량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농경지 자체가 부족하죠. 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새 땅 찾기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규모 땅을 얻을 수 있는 간석지 개발을 강조합니다. 월도 간석지 건설장에서 40만 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평안북도 월도 간석지 인근인데요. 산을 무너뜨려 생긴 바위와 흙을 옮겨다가 바다를 메꾸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40만 산은 폭발로 생기는 부산물이 40만 세제곱미터라는 의미인데요. 이걸 1m 높이로 펼치면 축구장 60개를 덮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곳에선 며칠 전에도 20만 산 발파를 했는데요. 서국의 대지를 넓혀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월도 간석지 건설장에서 20만 산 대발파를 진행했습니다.
간척 사업이 완성되면 18제곱킬로미터, 축구장 약 2,500개 크기의 농지가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이 일대는 북한이 예로부터 간석지 개발을 활발하게 했던 곳이죠. 네, 서해를 따라 위쪽으로 압류강 하류 비단섬은 1958년 처음 개발된 북한의 간석지고요. 아래로 홍건도 간석지는 월도 간석지와 함께 최근 간척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0년 전 위성사진과 비교해 보면 북한의 간석지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 걸 알 수 있는데요. 북한이 이처럼 간척 사업에 목매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네, 북한의 면적은 남한보다 1.2배 넓지만 벼 재배 면적은 남한의 76% 수준에 불과한데요. 그런 만큼 부족한 농경지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부침 땅 면적이 제한된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예비의 하나는 간석지 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아서 더 절실할 것 같은데요. 올해 가을 거지도 시작됐죠. 네, 북한 방송은 옥수수 수확으로 분주한 농장 모습을 잇따라 전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애써준 곡식을 거두를 때가 제일 흐뭇합니다. 보십시오. 강리삭이 다 이렇게 크고 잘 됐습니다.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대비한 준비 작업도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농장에선 나달을 연글게 하기 위해 벼에 영양제를 공급하는 분무기 편대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작업반들에서 분무기 편대를 묶고 각종 영양제와 살균제를 오일의 일태상 정상 시비하여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를 막고 노동신문은 모든 힘을 총동원해 농사 성과를 결속하자는 사설을 싣기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김일성 출생 110주년, 김정일 출생 80주년을 맞는 만큼 최대한 많은 쌀을 확보하자는 동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박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징계로 북한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 얼마 전 전해졌었죠. 네, 그렇죠. 올림픽을 통해서 경색된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를 찾는다는 우리 정부 구상도 수포로 돌아갈 것 같았는데요. 중국이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하네요. 네, 징계를 받은 북한이 과연 올림픽에 참가할 방법이 있는 걸까요?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최유찬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지난 9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내년까지 정지시키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With this non-participation, they were violating the Olympic Charter and did not fulfill their obligation. 이에 따라 당장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과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수 없게 됐고 수백만 달러의 올림픽 출전 배당금도 몰수되는 등 재정적 손실까지 입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 왕 부장은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개최국 중국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IOC와 북한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실제 중국은 IOC의 징계 결정 뒤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이유는 감염병 때문이라며 북한을 감싸기도 했습니다. IOC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는 징계를 내린 IOC 집행위원회가 징계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경우 참가가 가능합니다.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요. 안건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집행위원회가 열릴 수 있어요. 북한이 노력을 하고 IOC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결정만 해준다면 자격정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입장입니다. IOC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개최국 중국뿐 아니라 북한의 전향적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그만큼 애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는 올림픽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IOC가 납득하고 또 중국도 적극적으로 또 해주고 그러면은 전혀 길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징계가 철회된다고 해도 더 어려운 과제는 따로 있습니다. 코로나19 전부터 북한 선수들이 국제경기대회에 나가지 않아서 올림픽 출전권을 단 한 장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처럼 IOC로부터 와일드카드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가려고로다가
출전 자격을 얻기는 사실 어렵고 좀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와일드 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국제연맹과 공조해서 북한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평창에 왔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래도 북한 참가에 대한 IOC 내부 여론이 평창올림픽에 비해 싸늘해졌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올림픽 참가의 가장 큰 장애물은 코로나19 방역입니다. 백신 없이 국경 봉쇄로만 대응하는 북한의 방역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만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참가했을 때 이 기존의 방역 규칙과 완전히 별개의 어떤 특별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북한은 코로나 접종이 안 됐기 때문에 국경을 풀 상황이 못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스포츠 정책이나 스포츠에 대한 어떤 손실 같은 그런 걸 신경 쓸 만한 여유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집권 3기를 앞두고 베이징 올림픽을 북한까지 참가시켜 최대한 성대하게 치르려는 시진핑 정부의 노력을 북한이 마냥 외면하기도 어렵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불참은 뭐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참가를 견인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고민이 되겠죠. 아무래도 우방이 요구하는 거니까. 또 북한이 올림픽 등 국제체육무대에서의 소외와 고립이 장기간 지속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푸는 돌파구로 활용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구상입니다.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중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던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정세 반전의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북한도 낮은 출산율로 고민이란 소식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출산만이 아니죠. 그렇죠. 북한 역시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고령 인구라고 할 때 기준이 되는 나이는 몇 살인가요? 네, 보통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 인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65세를 고령이라고 하기에는 요즘에 워낙 활동적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고 젊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새는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예, 보통 우리는 정년이 60세였는데 네. 최근에 그 정년을 연장하는 뭐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우리보다 그 고령화 수준이 훨씬 높은 일본도 2025년에 65세로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북한은 몇 살쯤에 은퇴를 하나요? 북한도 은퇴란 말을 쓰나요? 북한에서는 이제 은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안 쓰고 율로보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 네. 예, 55세면 율로보장이 됩니다. 네, 우리로 치면 정년 퇴임인 거잖아요. 네, 그런 거네요. 연로보장, 저도 말 하나, 북한 말 하나 배운 셈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연세인분들한테 보통 어르신 이렇게 그렇죠. 부르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 어르신들한테 뭐라고 불러요? 예, 그 어르신이란 말은 거의 안 쓰고요. 없어요? 예, 예. 이전에는 이제 늙은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늙은이 많이 쓰고. 부를 때도요? 지금은 뭐 그냥 보통 이제 아바이란 말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그 공적으로는 이제 노인이란 말이 있거든요. 노인정, 뭐 노인, 뭐 이렇게 이제 노인이란 말을 많이 쓰고. 근데 북한은 보통 몇 살이면 나이 들었다, 아바이 소리 몇 살 정도 되면 들어요? 보통 이제 50이 되면 아바이란 말을 오, 듣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50만 조금 넘어가도 엄청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는 농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좀 산악지대, 산지에 있는 분들은 남녀가 이제 그 도시하고 나이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50만 되면 아바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 아바이. 아바이. 근데 50이면 남한에서는 아바이 소리 이렇게 너무 사실. 젊지 않나요? 예, 어떻게 한참 일할 이분한테 텐데요. 그래요. 네. 근데 북한도 요즘 고령 인구,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많이 늘고 있다고요? 네, 북한도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2008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고령 인구 비율에 따른 사회 구분 어떻게 할까요? 네,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는데요. 북한은 지금 고령화 사회, 남한은 곧 초고령 사회가 되죠. 예, 남한은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북한의 고령 인구 추이를 전망한 자료가 있는데요.
예, 북한은 현재 고령화 사회인데요. 10년 후인 203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17.7%로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2035년엔 20.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에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북한도 기대 여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90년대 초반에 기대 여명이 70세 정도 되었다가 90년대 중반에 그 식량 위기를 겪으면서 인구 손실이 발생하고 기대 여명이 약 64세 정도로 단기간에 좀 떨어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경에 다시 70세로 회복한 것으로 지금 관찰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요인은 북한에서도 출산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서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체 그 총 인구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우리가 좀 인구 구조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부양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요즘엔 오히려 자녀들과 함께 안 살겠다는 부모들도 많잖아요. 자녀들 눈치 보면서 사느니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지금도 이제 자식이 무조건 부모를 모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자식이 그 부모를 책임지지 않는 이런 그 문화가 있더라고요. 낳아주고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사람 만들어주고 했는데 부모 당연히 모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0년 살다 보니까 나도 따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장남이 모셔야 된다 그래서 그랬죠. 장남 인기가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북한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인기가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장남이 장가가기가 좀 힘들어요. 자, 북한은 최근에 고령 인구 증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요. 부양 대책의 일환으로 양로원을 짓고 있다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이곳은 2015년에 지어진 평양 양로원입니다. 정말 이 누구들이 이 마음까지 속속들 다 헤아리고 이렇게 온돌방글 해줬으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 양로원을 비롯해서 각 도에 양로원을 건설하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평안남도 양로원이 훌륭히 건설돼서 사강도 양로원이 새로 일떠섰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부양을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한다는 거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시범으로 평양에 저렇게 만들었고 뭐 김정은 총비서가 아직 이제 나이도 어리고 뭐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좀 잘한다. 노인들의 환심을 사야 또 이제 자기 부모들 잘해주는 자식들한테도 환심을 살 수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정치적 의도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양로원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원래 원칙은 무연고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공점 세운 노인들, 뭐 이제 전쟁 참가자, 뭐 그다음엔 그 건설 시기에 훈장이랑 많이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 도에 하나씩 생기면서 그래 좀 빽 있는 노인들도 들어가지 않겠나 뭐 이제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는 양로원이 각 동네마다 또는 뭐 아파트 단지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각 도마다 양로원이 있다. 이거는요, 뭐 선전으로 하기에는 생각해보면은 엄청 부족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는 뭐 양로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노인 복지 시설이 있는데요. 북한은 90년대 중반에 경제난 이후에 그 보건의료 시스템이나 복지제도 전반이 좀 붕괴가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그런 고령 인구를 위한 복지 제도도 상당히 좀 미흡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힘든 게 조직 생활이에요. 그 양로원 일어나면 이제 아침에 그 정치면서 이제 기상시키고 김에 이제 줄 서서 밥 먹으러 가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뭐 소소한 이제 뭐 노동이 건강에 좋다 해서 일도 좀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이렇게 양로원도 하고 또 100살 생일상도 차려준다면서요? 100살 생일상은 이제 100살까지 살면서 그 나라와 뭐 인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선물상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북한에 살 때 할머니 한 분이 이제 100살 그
상 받는 거 제가 이제 가서 봤는데 네. 그 100살이니까 이제 말을 잘 못하니까 최소한 그 원수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말이 잘 안 나와서 엄청 이제 고생하는 것도 봤는데 그게 결국에는 체제 선전을 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는 90세 노인의 생활상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방영됐습니다. 아침마다 체조를 하고 외국어 공부도 한다는 이분은 90세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Produire de l'électricité. 아, 예. 그 북한에서는 뭐 거의 이제 그 보기가 힘든 분이고요. 저 정도 되려면 이제 젊어서 고생을 좀 적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60청춘 90환갑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은 뭐 나이가 좀 들어서도 열심히 일하라 이제 그런 말이고 저런 분은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북한이 노년의 사회 활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북한 당국도 이런 새로운 인구 구조 변화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노동력이 풍부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이런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나 사회활동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남북한 노인분들 생활상 비교해 보시면 조충희 씨 어떠신가요? 사실 북한에는 60세 지난 노인들이 그 연료보장을 받으면 할 일이 없습니다. 네, 할 일이 없고 뭐 기껏 해봤자 이제 그 구두 신발 이제 수리하던가 구두 닦던가 그다음에 농촌이나 산에 있는 건 뭐 산에 가서 나무 하든지 아니면 이제 농사 짓든지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뭐 80세도 뭐 쟁쟁하고 뭐 취미 활동하고 막 산에 가는데 뭐 70세, 80세, 70세가 이제 그 청년 회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보고 정말 이제 많이 놀랐습니다. 네. 10년 후 2030년엔 북한도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변화 앞으로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북한의 고령화 수준이 우리보다 낮지만 우려되는 것은 이제 북한의 소득 수준 때문인데요. 북한의 소득 수준은 저소득 국가에 해당을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 성장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갈 때, 그러니까 한 가정으로 치면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인구가 많아질 때 소득이 증가하는데 북한은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에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구 구조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우리가 인구 보너스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어렵기 때문에 좀 북한의 고령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북한에서 고령화가 정말 많이 우려되는 지점이 노동 생산 구조가 이제 아직도 육체 노동이 한 거의 이제 7, 80%를 차지해요. 네. 근데 이제 60대, 70대가 나가서 삽질, 도끼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육체 노동의 비중을 줄이고 정신 노동이라든가 컴퓨터로 하는 이런 이쪽으로 노동 생산 구조가 확실하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고령화된 분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이제 건강하게 살 수 없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남북한 모두 인구 분포로 인해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생기는 듯한데요. 저출산과 고령 인구 증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네, 아이들 뛰노는 소리도 많이 듣고 싶고요. 또 어르신들도 보람은 느낀 일도 하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으면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접경 지역에서 3년째 이어지고 있는 특별한 음악회가 있습니다. 네, 국내외 베테랑 음악인들이 번갈아가며 접경 지역을 찾아 혼신의 연주를 선보인다고 하네요. 대결의 땅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데요. 네, 올해 음악회도 얼마 전에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전쟁 때 소실된 후 군 장병들이 중건했다는 철원의 천년고찰에서 열린 특별한 음악회. 15인조 현악 앙상블의 역동적 연주가 그 시작을 알렸고
아르헨티나 출신 세계적 연주자가 잡은 아르헨티나식 아코디언 반도네온의 구슬픈 선율. 젊은 음악가들의 은은한 현악 사중주가 사찰 경내를 가득 채웁니다. 대결의 땅, 비무장지대 DMZ를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로 국내외 음악인들이 3년째 강원도 남북 접경 지역의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진행해온 클래식 음악회 PLZ 페스티벌. (20여) 회에 달할 올해 축제 여정은 이렇게 한여름 철원에서 빼어난 영상 제작을 해가며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청중들이 못 모이시잖아요. 근데 더 많은 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저 아름다운 영상 작품을 만들자. 음악만이 아닌 자연도 담고 역사적 스토리도 담자. 한 달 뒤 강원도 고성의 DMZ 박물관에선 남성 음악인들이 뭉쳐 힘찬 하모니를 내뿜었고, 그림 같은 풍경의 조각 미술관 앞에선 자연과 하나된 피아노 독주회가, 민간인 통제구역인 최북단 기차역에선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올해 수상자 외국인들이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가을 날씨가 완연했던 지난 주말, 음악인들은 이번에 강원도 양구로 향했습니다. 3년 전 양구 8호호에 생긴 인공섬 꽃섬 한복판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2대. 이곳 양구 꽃섬에서의 공연은 피아노 연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공연 제목도 피아노 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국내 음악대학 교수진으로 구성된 6명의 베테랑 피아니스트들이 번갈아가며 신들린 건반 연주를 선보입니다. 연주장이라는 게 약간 숙연하고 뭔가 집중돼 있고 저만을 위한 어떤 시간이 보장돼 있는 곳이라면은, 여기는 정말 그 자연과 함께 더불어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의 모든 소리 안에 제 소리가 동화된 듯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이날 공연을 위해 새로 만들어졌다는 아리랑 변주곡 연주는 3명의 외국인 피아니스트들이 모두 참여한 협연으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남의 나라니까 사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를 보고, 그러니까 너무 그 정서를, 우리 정서를 정말 제대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I hope that this music somehow brings peace and unity for this amazing, amazing country. Just like I hope that my music brings peace and unity, our music, to Israel also. 높은 하늘과 흐드러지는 가을꽃, 선선해진 바람과 함께한 피아노 선율.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꽃하고 어우러져서 그 야유에서 그랜드 피아노에서 어울리는 이 음악이, 피아노 연주가 달라요. 색달라요. 내면에서, 내부에서 듣던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으로 되게 즐겁고 좀 우울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치유되는 부분? 코로나19로 소수의 관객뿐이긴 했지만 이날 공연 역시 수많은 온라인 관객을 위한 영상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문화로서라도 한 마음이 좀 되어보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는 이 음악들이 남북이 하나 되는데 지름길이 좀 대진 요소가 되지 않을까. 꽃섬에서의 피아노 데이가 끝나고 다음 날 아침, 한국 전쟁 당시 남북의 치열한 고지전이 펼쳐졌던 장소를 이번엔 재즈 트리오가 찾았습니다. 이번에 연주해드릴 곡은 반전과 평화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곡입니다. 그 평화를 향한 멜로디는 산 너머 북한 땅까지 닿을 듯 묵직한 울림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해질녘 가을꽃이 울창한 들판에 선 프랑스 샹송에 이어 시네마 천국 영화 주제곡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가을의 정취를 물씬 뿜어냅니다. 이렇게 이번 달 공연을 마친 음악인들은 다음 달 10월에도 남북 접경 지역에서 11차례에 걸쳐 평화와 생명을 위한 연주회를 펼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인들의 네트워크는 꽤 유연하게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킹이 쉽기 때문에 누구나 이 스토리를 들으면 참여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 세계적인 문화운동으로 펼쳐나가면 어떨까? 그런 꿈을 꿔봅니다. 비무장지대 DMZ 인근의 자연과 함께 때로는 처연하게, 때로는 생명력 넘치게 연주되고 있는 평화의 선율. 언젠간 휴전선 북녘 땅에서도 울려 퍼질 날을 기약하며 오늘도 음악인들은 남북 접경 지역의 축제 장소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이건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유리창? 네, 창문 그런 거일 것 같은데. 후시창이 뭘까? 나 후시딘밖에 생각 안 나. 북한말 후시창은 차의 뒤쪽을 비춰볼 수 있게 달아놓은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남에서는 백미러라고 하는데요. 북한말 후시창과 같은 말로는 후사경 뒷거울이 있으며 북에서는 주로 후사경으로 쓰입니다. 뒤를 보는 거울 뭐 그런 거네요. 백미러? 와. 진짜 너무 어려워요. 북한 말이랑 여기 말이랑 너무 달라서 맞추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온 가족이 모일 수는 없겠지만 서로 안부 전하면서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진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는 쉬고요. 10월 첫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